네, 현대물리 뒷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톰슨의 비전화 실험. 자, 비전화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화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비전화는 이런 겁니다. 어, J.J. 톰슨이 그 비전화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그 전류가 흐르면 이 필라멘트가 뜨거워지면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파박 튀어나옵니다. 약간 느낌이 석류 터질 때 그 석류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뭐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V다라고 하고 전자 전하량은 보통 E라고 많이 써요. Q라고는 잘 안 씁니다. 일렉트론의 E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QV라는 공식 기억하실 건데 이 QV라는 공식에 의해서 요게 그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되고 아시다시피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또 전기장을 또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전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휘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실험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은 이제 헤르츠입니다. 헤르츠는 뭐 잘 알다시피 빛이 전자기 파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을 때는 이렇게 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자가 전기장 내에서 이렇게 휘게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쉽진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실험 감각이 탁월했던 톰슨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걸 확인한 거죠. 이게 만약에 반대로 휘었으면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이제 위로 이렇게 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었다는 거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휜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서 여기서부터는 힘을 안 받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실험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 필라멘트의 그 종류를 뭐 니켈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크롬으로도 해보고 뭐 텅스텐으로도 해보고 뭐 다양한 금속으로 실험을 했는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냥 그 음극선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음극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음극선이라고 했는데 이 음극선 실험을 했을 때 니켈로 만든 필라멘트로 음극선 실험을 하나, 크롬으로 만든 필라멘트로 음극선 실험을 하나, 텅스텐으로 만든 필라멘트로 음극선 실험을 하나, 다 이 음극선이 갖는 질량분의 전하량의 값이 다 값이 일정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1.67 곱하기 10의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논문을 뭐라고 투고를 했냐면은 그러면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음극선의 값이 다 같다는 거는 이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나오는 음극선이 다 같은 음극선이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다 라고 해서 세 글자로 비전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약간 어렵게 나오면은 비전하에 대해서도 이제 가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비전하는 질량 대 전하량의 그 비를 비전하라고 하더라라는 거고, 이때 재밌는 거는 이제 전하량의 값이 엄청 크다라는 게 또 재미난 특징이고, 어쨌든 뭐 이런 일련의 이제 비전한 실험을 통해서 톰슨은 그러면은 이 음극선 자체가 이 모든 물질의 근본 입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과감하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누가 볼 때는 허풍 같은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게 이제 운 좋게 맞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학 이론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응북선의 그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전자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에 상관없이 이 전자라는 놈이 기본 물질로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톰슨은 이제 최초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비전한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에요.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자,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 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톰슨이 이제 비전한 실험을 해서 이게 모든 물질에 서 나오는 이 응무선이 기본적으로 이 비전한 값이 다 똑같구나라는 걸 찾으면서 더불어 이 응극선은 모든 물질의 기본 물질이구나. 이때 이 응극선을 특히나 이제 전자라고 부르자 해서 이제 전자가 발견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보자, 이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일까, 또는 전하량 자체의 최소값이 얼마일까라고 이제 또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n분의 q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값이 어정쩡하죠. 예를 들어서 뭐 m의 값이 얼마다, 음극선의 질량은 얼마다, 또는 음극선의 전하량 q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깔끔한데 좀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n분의 q가 이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m하고 q를 구하려고 도전했는데 이제 최종 성공한 사람은 이제 밀리컨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분의 전하량 했을 때 이게 숫자만 따졌을 때 10의 11승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밀리컨이라면은 전자 전하량을 찾는 실험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자의 질량을 찾는 실험을 시도를 하겠습니까? 이 값이 10의 11승배나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전자의 전하량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죠. 왜냐하면 질량에 비해서 전하량이 10의 11승배나 크니까. 그래서 밀리컨은 소위 말하는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뭘 찾았냐면은 최소 전하량을 찾아요. 최소 전하량. 이 최소 전하량이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이건 뭐 화학 시간에도 다 배우다시피 전자가 한 마리 들어오면 전체 원자에서 전하량이 플러스 1 정도 증가하는 거고, 전자가 2개 들어오면 원자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2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전하량 자체는 전자가 하나 들어왔냐 2개 들어왔냐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기름 방울의 최소 전하량을 구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리컨은 실험을 통해서 최소 전하량 또는 전자의 전하량까지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의 전하량 Q 값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 Q 값이 얼마냐면은 Q 값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청소년은 16살부터 19살까지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16살이면 중3, 19살이면 고3, 뭐 청소년은 중3부터 고3이다. 하여튼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자, anyway, 그러면 Q 값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요 값에다 대입하면 뭐가 또 나오나요? 전자의 질량까지 나오죠. 전자의 질량은 대충 이제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뭐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현대물리 초창기 현대물리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톰슨은 음극선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경로가 변하는 것을 분석하고 음극선의 비전압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였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리컨은 전기장 내에서 대전된 기름방울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기본 전하량, 최소 전하량, 최소 전하량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있나요? 여기 맨 위에 있네요, 그죠? 맨 위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철수,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야. 맞고요.
왜 맞냐? 네, 전기장에 의해서 경로가 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이 대전된 기름방울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야.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이제 얘기죠.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 전체 원자는 전하량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전자가 두 개가 되면 원자 전체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야 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수배다. 네. 한 개 들어오면 마이너스 1, 전자 두 개 들어오면 마이너스 2, 세 개 들어오면 전자 세 개 들어오면 마이너스 3. 네, 그 얘기입니다. 민수, 두 실험 결과로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과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네, 맞는 거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사실은 이제 요 두 실험을 이렇게 이제 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현대물리에서 무조건 출제 0순위에 해당하는 게 보호의 이론이죠. 자, 옳은 거 솔글 없이 양자수 n에 대해서 다른 그 전자의 에너지와 궤도 반지름은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네, 이거는 뭐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고, 이때 마이너스 E0는 바닥 상태 에너지고 A0는 보호의 반지름이다. 자, 발머 계열은 n이 2보다 큰 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에 있다든가 4에 있다든가 3이나 4나 뭐 이런 궤도에서 2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 글씨가 좀 작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다시피 그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래서 3이나 4나 또는 5에서 n=2로 전자가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발머라고 하더라. 자, E0는 A0분의 2제곱이다. 뭐 그렇게 됐네요. E0는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고 지금 A0분의 2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바닥 상태 에너지인데 이 바닥 상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전자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식을 잠깐 보시면은 A0는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E제곱은 전하량의 제곱이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보는 거냐면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보면서 이 문제 보면서 뭐지? 순간 이제 당황했는데, 왜냐면 이제 보호 이론에서 이게 잘 나오는 수식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수식을 곰곰이 보니까 이게 A0가 반지름이고 그 다음에 E제곱은 전하량의 제곱이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보는 이제 어떤 그 주장을 하게 되느냐. 덴마크의 물리학자입니다. 네, 안데르센의 인호공주로 유명한. 자, 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궤도고, 그 다음에 이게 핵이고. 자, 이 전하량은 플러스 일렉트론, 이 전하량은 마이너스 일렉트론. 얘네 사이의 거리는 R. 자, 이게 원자의 구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이제 전자가 핵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대 물리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에서의 원운동을 끄집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에다가 전기력을 먼저 쓰겠습니다. 전기력은 R제곱분의 쿨롱 상수의 그 다음에 전하량 제곱 이코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질량, 전자질량, 그 다음에 구신가속도는 R분의 V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네, 2분의 1 mv제곱이죠. mv제곱은 여기서 RR 떨어지면은 요게 mv제곱입니다. 그래서 R분의 K제곱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2R분의 K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냥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여러분들 중력 위치 에너지는 아시죠? 중력 위치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서 mgh,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R분의 GMM 이렇게 쓰죠. 그래서 물리는 대칭성 약물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면,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면 전기 위치 에너지도 비슷하게 씁니다. R분의 K 쿨롱 상수 쓰시고, 여기는 두 녀석의 질량을 쓰죠. 여기서는 두 녀석의 전하량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데, 이거는 뭐 방향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벡터를 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이게 프리한 상태면은 플러스, 좀 프리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면 플러스, 그 다음에 속박되었다 또는 이제 인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이너스는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총 에너지는 얼마냐? 총 에너지는 이제 이걸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R분의 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요, 자, 여기서부터 이 네 개는 전체적으로 다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운동하는 물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속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주기도 물어보겠지만, 또 심심찮게 많이 물어보는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물어보면 이제 무조건 이제 요 네 가지 수식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좀 외워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바닥 상태 에너지가 얼마냐, 기억에서. 바닥 상태 에너지가 얼마냐. 바닥 상태 에너지는 마이너스 E0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 상태 에너지는 총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코르 2. 자, 바닥 상태의 반지름 또는 이제 여기를 이제 n 이퀄 1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요 반지름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보호 반지름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A0라고 많이 씁니다. 또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보호 반지름해서 RB, 보호의 B를 따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K2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빠지잖아요. 네, 마이너스 빠지니까 네, 2제로는 요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2제로는 이거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n 이퀄 2인 궤도에 있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얼마인가요? 4파이 A0다.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자, n 이퀄 2인 경우에서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전자는 어떻게 도나요? n 이퀄 2인 궤도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봅니다. 한번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한번 안쪽으로 돌았다가, 한번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한번 안쪽으로 돌았다가. 즉 이제 기타 줄을 치면 또는 뭐 줄을 흔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는데, 네.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이 n 이퀄 2인 상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전체 원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기 다 돈 게 원주죠, 그죠? 그 2파이 R은 네, 뭐랑 같으냐? 네, 이 녀석이 한 번 여기서부터 한 번 요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그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전체 원주는 그 람다의 몇 배냐? 네, 그림상 2배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한 번 진동하고, 여기서 한 번 진동하고, 한 번 진동하고, 한 번 진동하고, 바깥쪽으로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바깥쪽으로 한 번, 안쪽으로 한 번, 한 번 진동하고, 한 번 진동하고. 그러니까 총 2번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네. 2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R을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은, R은 이제 보호 반지름에 이제 몇 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n 이퀄 2면은 n 이퀄 1인 보호 반지름에 비해서 항상 n 제곱배,
그러니까 만약에 n이 2면은 4배 정도 반지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4a0 집어넣으면 4파이 a0 이퀄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물집합 파장은 4파이 a0다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니은은 맞는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반머 계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것. 파장이 가장 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다, 이런 거죠. 그럼 방출되는 빛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으려면은, 도대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 돼야 되냐. 제일 가까운 곳. 3에서 2로. 3에서 2로.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은 얘가 이제 제일 간격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러면 이제 파장은 반대로 반비례해서 제일 긴 게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디귿 n 이퀄 3에서 n 이퀄 2로. 자, 이거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라이먼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해서 람다분의 1은 R의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 해서 이제 발머 계열일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하면은 지금 파장이 암산 대충 할 수 있죠. 네, 여기 3 집어넣으면 4분의 1, 9분의 1이니까 4분의 1 빼기 9분의 1은 통분하면 36분의 5 5R분의 36 이게 답인데 여기 보면 답이 이게 형태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리드베리 공식을 쓰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빨리 또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식이 뭐가 있냐면은 높은 에너지에서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를 빼면 그 빛에 해당하는 만큼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빛이 이만큼 나온다.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높은 에너지는 3인 에너지죠. 그러면 그 녀석은 뭐냐? 이 바닥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에너지 참고로 에너지 공식은요. 에너지 공식은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13.6 또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제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어넣죠. 그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9분의 2제로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2제로는 이거다. 요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통분하면은 4, 9, 36 36분의 5 2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서 람다는 5 2제로분의 36 HC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뭐 이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철수가 읽은 신문기사의 일부와 관련 자료이다. 플루토늄 원자핵의 인공적인 핵분열 반응에서 크세논, 크립톤, 세슘 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된다. 자, 플루토늄은 우라늄의 핵반응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하고 그래서 다시 어떤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핵분열해서 넵톤이 되고 그다음에 가라앉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플루토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세슘이 되고 다시 이제 나라는 입자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서 가와 나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핵반응식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식을 보시면은 이제 우라늄이 92번에 239, 92번에 239.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넵튠이 되고 93에 239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라는 물질은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고 질량수가 어떻게 되냐. 자, 대원칙은 질량수를 먼저 분석을 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럼 얘가 239, 239니까 얘는 이제 질량수가 없는 녀석이고요. 그럼 전나량이 92, 9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뭐냐? 일단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빵이라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제로인 그런 입자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전하량은 이제 뭘 뜻하냐면은 말 그대로 전하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10개다 그러면 전하량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1을 띄는 건 전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는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면서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입니다. 전자. 이게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루토늄 볼까요? 플루토늄. 자, 플루토늄은 94에 239. 이게 중성자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슘이 되고요. 55에 137.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됩니다. 그럼 얘도 핵반응식이니까 이제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 비교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질량수를 먼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239에 1에 이제 137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240이니까 240에서 137을 빼면은 103 뭐 이렇게 나오나요? 103 맞죠? 103. 그 다음에 94에 55니까 이거 0이고 이거 빼면은 39 그죠? 39. 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전자. 그 다음에 여기는 39.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 XYZ가 운동하는 경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같은 속도로 입사 있고요. 근데 반지름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서 이렇게 원운동 하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뭐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어떤 뜻입니까? 화학에서. 예, 양성자 개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기본적으로 같은데, 전하량이 그 중성자가 한두 개 정도 더 많은 거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Z는 Y가 한번 알파 분계에서 생성된 원자 핵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 X의 양성자 수는 그림 잘 보시면 여기 X입니다. X의 양성자 수는 Z의 양성자 개수보다는 작으냐.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공식 쓰시면 돼요. R은 QB분의 MV 공식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QV에서 같은 속도이기 때문에 속력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쓰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번 문제는요. R은 QB분의 MV 공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제 XYZ가 다 들어왔는데, 동시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요렇게 갔는데, 요게 X, YZ고, 자, 동연소라고 했는데, 자, XY부터 먼저 분석을 하면은, 동연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개수가 똑같아요. 양성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이제 Q는 같은 거예요. 이건 같은 거고. 그다음 같은 자기장에서 운동을 했고, 그다음 같은 속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R이 큰 Y가 질량이 더 나가요.
그래서 동위원소더라도 얘가 더 훨씬 이제 중성자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2번 우라늄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는 뭐 235개짜리라고 보면 되고, Y는 똑같은 92번인데 238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Z는 그 Y가 알파 분계를 한 거기 때문에, 알파 분계면은 92번이 90으로 두 개가 줄어들고 238은 234로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X는 Z보다 양성자 수가 작으냐, X는 Z보다 양성자 수가 작으냐. 아니죠, 오히려 더 많죠. 왜냐하면 Z가 알파 분계했으니까 얘가 오히려 양성자 수가 더 적은 거죠.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중성자 수는요, X가 Y보다 작으냐, 중성자 수는 X가 Y보다 작으냐. 그렇죠, 얘가 지금 중성자 수가 더 많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기장 영역에서 구심력의 크기는 Y가 Z보다 작다. 자기장 영역에서 구심력의 크기는 Y가 Z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구심력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원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역학적으로 이제 원운동식입니다. 원운동 방정식인데, 원운동 방정식은 왼쪽에다가 구심력 PQV 쓰시고요, 우변에다가 MA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심력이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었으니까 이걸로 따져도 되고 이걸로 따져도 되고,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좀 깔끔하죠. 왜냐면 B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V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Q만 이제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구심력은 Y가 Z보다 크다. 이 Y가 Z보다 크다. 근데 Q에 의해서 구심력이 결정되니까, Q를 보면 이제 얘는 92이고 얘는 90이니까 이게 Y가 더 큰 거죠. 그죠? Y가 더 큰데, 지금 디귿은 Y가 Z보다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은 니은, 뭐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니은만 맞는 뭐 2번 문제, 2번이 답인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표는 베타 분계를 이용하는 의료용 영상장치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A, B의 반감기와 처음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이제 반감기가 20분이고 처음에 양이 4N제로고요. B는 10분이고 3N제로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표를 짜서 이게 시간당 이게 어떻게 감소되는지를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부터 한번 해볼까요? B. 자, 0분, 10분, 20분, 30분, 40분. 자, B는 처음에 이제 3행 제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반감기가 10분이기 때문에 10분 지날 때마다 이게 계속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반으로. 0.7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A는 처음에 이제 4행계가 있었는데요. 얘는 반감기가 무려 20분이나 돼요. 그러면 20분이 지나야 이제 이게 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붕괴되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원소의 양이 N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더 긴가요? 자, 지금 그림을 봤을 때 N0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은 A가 40분이나 걸리죠. 근데 B는 뭐 한 20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그래서 A가 더 길다. 맞는 얘기고. 자, 20분 동안에 붕괴된 양은 A가 B보다 더 적다. 자, 20분 동안. 자, 여기 그림상 20분 동안에 붕괴된 양을 따지면 A는 2N개가 줄었고요. B는 3N에서 20분이면은 이게 거의 양이 좀 비슷한데요. 거의 잠깐.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잠깐만.
자, 여기 쓸 때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0.75 N0,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0분이 될 때까지 감소량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N이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N이니까 감소량은 이제 B가 더 많은 거죠, 그죠? 네. 자, 20분 동안에 붕괴된 양은 B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더 작다. 이게 맞는 거죠. 니은이 답이고. 자, 베타 붕괴하면은 질량수는 하나 감소하냐? 아니죠. 이 베타 붕괴는 질량수는 이제 불변입니다. 자,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3번. 네,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